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련쌤의 역사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백년 무신정권 2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고려 무신정권 전반기 때를 다뤘었죠. 네, 맞습니다. 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정권기, 즉 무신정권 전반기를 다루었고요. 또 이 전반기를 시작하게 했었던 무신정변에서 다루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에 이어서 이제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부터 시작해서 김준, 이면, 임윤후에 이르기까지 무신정권 중반기와 이제 후반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최씨 무신정권은 최충원이 아우 최충수와 그다음에 생질 박진재 그리고 인척인 노석순과 김약진 등을 앞세워서 어, 이의민과 아들 삼형제를 제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대항하는 이의민의 자녀 세력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집권을 시작했었죠. 그래요. 먼저 최충원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1149년 개경 우봉에서 출생했었습니다. 즉 경대승보다도 5살 위였던 거죠. 아버지는 상장군을 역임했었던 최원호였고요. 그다음에 어머니 역시도 상장군을 지냈던 유정선의 따님으로서 즉 이러한 점 봤었을 때 최충원 같은 경우는 뿌리 깊은 정통 무인 귀족 가문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됐냐? 양원령의 관직을 얻어서 출사했는데요. 과거를 통해서 출사했던 것이 아니라 음서라고 해서요. 즉 귀족 자제면은 이제 그 신분으로서 이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은 낙하산 인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 이 양원령이라는 관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양원령은 이제 정팔품의 이제 하급 문관직으로서, 즉 왕실이나 관청에서 필요한 수레 제조와 공급을 관장하는 이제 관청의 관리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서 주로 이제 말단 이제 행정 관리로서 전전했었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행정 실무 담당하면서 그 관리로서의 행정 수행 능력을 이제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사이에 무신정변을 맞이했었죠. 이제 무신정을 맞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문관으로서 출세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으로 전직하기 시작한 거죠. 전직하게 되면서 1173년 무렵부터는 흥이 산원으로서 어, 무, 이제 무관으로서의, 즉, 무인으로서의 관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이총의 서경 반란 당시에 탁성에 의해서 기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별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별조 도령으로서 보인되어서 그 기탁성 희하에서 전쟁에 참전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28세에 안동부사로 재임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중부를 제거하고 집권했었던 경대승 정권기에는 또 응양군 섬낭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그가 섬낭장으로서 이 중앙군에 들어갈 수 있었냐? 그 안동부사로서 재임할 당시에 그가 최우수 지방관으로서 이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무인 출신의 지방관들이 한꺼번에 배출됐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 백성들을 착취하고 탐악하는 풍조가 이제 만연했었던 사회상에 비추어 봤었을 때 백성들을 함부로 수탈하는 이제 행위를 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과 동시에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서 이를 아마 개선하기 위해서 좀 많이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론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그는 뭐랄까, 무인이었지만 통치를 좀 행할 줄 아는 그냥 이제 관리로서의 행정 실무도 갖추고 있었고 또 이제 무인이었지만 어느 정도 백성을 통치할 줄 알았던 이제 지방관이었다는 점을 봤었을 때 그가 이제 단순한 이제 뭐랄까 천민 출신의 이제 무인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민 정권기에 이제 지방관으로서 이제 관직 생활을 이어가던 도중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파면을 겪게 됐었어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이제 알 길은 없었지만은 그가 39세 됐던 해, 1187년. 그러니까 경대승은 1183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즉,
30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승 세력에 눌려서 경주로 나타났던 이유민이 집권한 지 보자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됐던 시기였었어요. 그때 이제 경주라든가 상주, 진주 방면에 이제 안찰사로 파견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은 안찰사는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즉 지방관의 비리나 이제 부정을 감찰하는 이제 막중한 직책이었었어요. 이제 그때 그렇다면 왜 이 안찰사를 어 그러니까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파면됐었냐? 자세한 건 알 수 없었지만은 그가 이제 그 임기를 안찰사로서 이제 역임했던 곳이 경주, 상주, 진주 방면이었는데요. 여기서 경주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의민의 연고지였습니다. 이의민의 연고지였었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무인 출신의 이제 지방관들이 파견됐다는 점 봤었을 때, 어쩌면은 특히나 이제 이의민의 연고지 또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그 관리들은 어쩌면 이의민과 이제 이의민 플러스 이의민 세력과 아마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에 이의민한테 줄대기 바빴을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든 최충원이 적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유민한테 보고가 올라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유민 입장에서 얘 그냥 둬서 안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면됐었고, 이러한 일은 어떻게 됐냐. 결국에 이유민에 대한 이유민과 이유민 세력들에 대한 반감으로 아마 이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않아서 제가 뭐뭐 했을 거예요라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이게 왜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느냐. 어, 이유민 정권을 무너뜨렸던 뭐 이제 또 뭐 물론 동버가오 최충수도 있었고 생길 박진재, 그리고 뭐 그 뭐랄까 장군직에 머물러 있었던 백존유 한유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 그 최충원의 인척이었던 뭐 노석순, 김약진 같은 이제 우봉 가문 세력들은 물론이었고, 특히나 이휘민 정권이 주로 천민 출신의 이제 뭐랄까, 무인들로 구성되었다는 점 봤었을 때, 어쩌면 최충원뿐 아니라 최충원 가문과 연관된 뭐 무인 귀족 가문들, 그 다음에 그 무신정비 당시에 살아남았었던 이제 문신 관료 중에서도 좀 이제 귀족에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일부 문벌 귀족 세력들, 나중에 이제 곧 권문세족으로 편입되게 됐었죠. 이제 그 귀족 세력들, 그 다음에 또 과거를 통해서 학문적 소양을 닦았었던 뭐 이제 사대부 출신들이 배제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잘 배제됐다는 걸 결국에는 이휘민 정권 치하에서 비주류였다는 거예요. 귀족 세력들은. 그런 이제 비주류 세력과 비주류 세력들을 이제 결합시켰던 게 아마 최충원이었던 거예요. 그 최충원은 무인기족, 그 다음에 일부 문벌 귀족들과 그 다음에 또 어, 학문적 소양을 닦았던 사대부들, 즉 이제 권문세족과 그 다음에 사대부 세력들을 이제 비주류했던 거죠. 이러한 비주류 세력들이 합쳐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유민 정권을 전복하는 거사를 이제 지휘할 수 있었던 거겠죠. 물론 이제 결정적인 촉매제는 이유민의 그 개념 없는 둘째 아들 이지영과 셋째 아들 이지광이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의 집을 이제 기습해서 비둘기를 강탈한 사건 때문에 뭐랄까 이것에 반발해서 이제 이민과 그 아들 4명이 죽이고 저랬다 했었지만, 사실은 본질은 결국에 최충원 가문과 그리고 또 최충원 가문의 그 최충원 가문과 같은 이제 무인귀족 가문들, 그다음에 뭐 권문세족들, 또 사대부 세력들이 다 비주류였겠죠. 그만큼 이휘민 정권은 이제 귀족 세력들과 사대부 세력들로부터도 거의 배척받았던 그런 정권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이제 비주류 세력들이 모여서 결국에 그 천민 출신의 이민들로 구성되었었던 이민 정권을 접박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에 이제 이민과 그 아들 삼형제가 제거되었고, 이제 그 자녀 세력마저 모두 제거되면서 이민 정권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충원은
봉사십조를 그 명종 황제에게 올렸었죠. 올렸는데요. 이 봉사십조란 무엇이냐? 그 개혁 내용이 담긴 거예요. 여기 1조부터 5조, 그 다음에 6조부터 10조까지 보이시죠? 네. 자, 이러한 것들인데 핵심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주로 이제 권력자에 대한 뭐 토지 탈점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조세 수치 과정이 문란하니까 능력 있는 이제 지방 수령을 이제 선발해야 한다는 점이라던가 특히나 주로 백성에 대한 수탈과 그리고 또 승려들의 이제 뭔가 좀 지나친 과도한 재산 증식을 이렇게 뭔가 금지해야 된다 등등의 뭐 개혁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어떻게 했냐? 명종이 최충원의 개혁안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주경승과 함께 최충원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왜 아니 이렇게 좋은 개혁안 올렸는데 불구하고 왜 명종은 어 최충원의 개혁안을 수용하지 않고 제거를 했을까? 이것은 최충원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최충원 신뢰하지 않았느냐? 비록 최충원이 무인이었지만은 그 근본적으로 이고라던가 그 다음에 정권을 잡았던 이의방, 정중부, 이의민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그들과 왜 달랐느냐? 무신정변을 도모해서 자신을 옹립하지 않았던 거예요. 경제승과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명종 입장에서는 이제는 무인 집권자들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다. 나만의 이제 왕권을 찾고 싶다. 이제 이러한 심리가 작용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실에 충성하는 두경승을 이제 앞세우려고 했었겠죠. 여기서 두경승은 이제 이의민의 유일한 경쟁자로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원래는 공화군을 입대해서 전룡이 되었다가 무신정변 이후에 이의방의 신임을 얻어서 산원, 내순검군 지휘, 낭장 등으로 승진에 거듭했었고 김보당에 난 당시에 남로 선유사가 되어서 민심을 수습했었어요. 그런 일 때문에 장군까지 되었다가 결국에 조이총이 반란 당시에 동북면과 서북면, 즉 북계 지역에서 맹활약을 했었어요. 특히 20번 다 싸워서 이길 정도로서 그의 이의민과 겨룰 정도의 뭐랄까 무술 실력만 출중했던 것이 아니라 군사 전략까지 탁월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공 때문에 대장군, 상장군의 시 일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경대승 정권기에는 공부상서, 뭐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쭉쭉쭉 문신으로 승진하다가 결국에 그 이유민이 평장사로 있었던 보임됐었던 그 시기에 수태의 문화시 중에 임명됐었어요. 그때 이유민과의 이제 대립에서 에피소드가 존재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그 뭐랄까 궁궐 바깥이 아니라 궁궐 아니었었던 중서성에서 뭐랄까 서로 약간 기둥을 주먹으로 쳤는데 기둥이 다 내려앉았다고 할 정도로 이유민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 명종의 입장에서는 이유민을 이제 주경승을 앞세워서 이유민을 했다는 이제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최충원 형제가 이유민을 제거한 이후에 명종을 보호하다가 결국에 최충원 형제에 의해서 그 자연도라는 곳에 유배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연도는 오늘날에 말하면 영종도이자 즉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곳으로서 곳인데요. 그곳에서 결국 병사했었죠. 이슬은 독살당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여기서 병사했다고 하는 거는 독살이라는 게 일설이다 보니까 정확히 이랬다라고 하기 어려워서 병사로 일단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 두경승을 제거하고 명종까지 폐위시켰어요. 최충원은. 그리고 어떻게 됐냐? 명종의 친동생이었던 신종을 황제로 옹립한 다음에 상장군의 벽상공신의 존호까지 받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동북아우 최충수를 제거했어요. 제거하고 그다음에 만적의 신분 해방 운동을 진압했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최충수하고 동북아우 최충수를 제거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 간의 교류상쟁이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원인이 이랬습니다. 원래는 최충수가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죠. 신종을 옹립한 이후에 어, 신 나중에 희종이 되는 그
뭐랄까, 신종의 태자였었던, 신종의 태자로 희종이 태자로 있을 때, 그, 희종의 본부인을 퇴출시켰던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복권됐었지만은, 퇴출시켰는데, 왜 최충수가 왜 퇴출시켰냐? 자기 딸을 태자비로 앉히기 위해서였어요. 이때 최충원이, 자기 동생 최충수한테, 그, 이의방이 자기 딸을 태자비로 삼다가, 어? 결국 정치적으로 고립돼서 죽은 거 잊어버렸냐 하면서 이걸 만류했었어요. 이리저리 만류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충돌이 발생했었죠. 왜냐면 최충수 같은 경우는 자기 어머니조차도 자기를 말렸지만은 어머니를 밀쳤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만큼 권력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다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명분을 얻었던 최충원이 결국에 최충수를 반역자이자 불효자로 매도한 다음에 처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신의 간호였었던 만적이 그러니까 이제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있을 소냐라는 진나라 말기에 그 진승과 오강이 난 때 그 뭐랄까 그 유행어를 이용해서 신분해방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걸 또 진압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후에 그 신라 부흥운동의 기치를 내걸었던 경주의 밀랑을 또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면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닦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적의 신분해방 운동과 신라 부흥운동에 대해서는 그 다음 3편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종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희종으로부터, 운문상국의 존호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진강군 개국 후에 자기를 받는 동시에 문화시 중의 지위에 올랐었죠. 그러면서 이제 무신들의 합작이구인 중방 대신에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정치를 주도했었고, 그 다음에 도방을 설치한 다음에 그 자신의 신변을 보호했었는데, 이때 그 사병들은 100명 단위가 아니라 기본이 1000명 단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충원한테 함부로 덤벼들었다 도리어 박살났었죠. 박살났던 사람 많습니다. 여럿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교정도감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교정도감은, 어, 고려시대 관리의 인면 및 감찰 업무를 맡아보던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희종 때 최충원이 설치한 이제 정치기관인데요. 이러한 것은 무엇이냐? 무신적 집권 초기에 그 집단적 지도체제가 이제는 1인 독재체제로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 기구였어요. 중방에서, 물론 이제 그 중방 정치 시대 때도 뭐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이유민 이렇게 집권자들이 1인적으로 간 건 있었지만, 그러나 중방은 주로 좀 뭐랄까, 공동기구였다 그러면은 교정도 가면 진짜 한 그대로 1인 주체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 밑에 참여했었던 세족들, 또 일부 무신들은 이제 그냥 뭐랄까, 최충원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었죠. 최충원한테 방위되었다. 그럼 바로 이제 초청되는 그런 저거였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1207년에는 그 자신의 생질했던 박진제의 발기 추고 자른 다음에 기양 보내서 숙청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 황제였었던 희종이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었죠. 그렇다면 왜 희종이 그 최충원한테 자기를 줘놓고서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느냐? 아마 태자 시절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태자 시절에 자신의 황후였던 이제 태자비가 한 번 폐위당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일을 겪게 되면서 이 최충원이 이제 최충원이 권력을 잡은 이상은 왕권도 불안정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왕권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느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권위마저도 되찾을 수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최충원의 관직을 쭉쭉 높여줬었지만 실상은 이제 속으로 계속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병들어서 누웠다고 이제 소문 퍼뜨린 다음에 최충원을 불러들입니다. 그때 급하게 최충원이 이끌었다가 그 매복에 있었던 환관 세력, 그 다음에 어 일부 승병 세력, 또 일부 이제 뭐랄까 희종의 친위 군사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었죠. 그때 이제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최후의 장인 정수첨, 그 다음에 최충원의 장남 최우, 그리고 그 최측근에 섰던 상장군 김약진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온 다음에 최충원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희종을 폐위시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강종을 옹립했는데요. 이때 강종은 60세였었어요. 근데 이 강종은 그렇다면 누구냐? 희종의 사촌 형인 동시에 그 최충원이 폐위시켰던 명종의 장남이었었어요. 아니, 자기가 폐위시켰던 명종의 장남을 다시 했던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은 황제도 막 갈아버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근데 참 알 수 없는 거는, 아니, 명종과 희종을 폐위시켰으면서도 왜 그렇다 목숨을 살려줬을까라는 건데요. 이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종훈 씨에 썼던 이유민에게서 큰 교훈을 얻었었죠.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려가, 물론 유교 사회가 조선 왕조에 비해서 유교가 완전히 정착됐던 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황제를 폐위시킨 것은 그 자체로 이제, 뭐랄까, 충성에서 어긋나는 거였었어요. 아니, 황제를 폐위시킨 것도 반역죄로 치부되는 판국에, 거기다, 아니, 황제를 죽였다. 아니, 아무리 폐위시켰다 하지만 황제를 죽였다. 이거는 말 다 한 거예요. 즉, 뭐냐, 개인적으로는 목숨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며, 또 정권 자체로 볼 때는 정권의 존립 자체가 설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종과 희종을 시키고서 뭐 창락궁에 유폐한다던가 아니면 뭐 교동이라던가 강화로 옮겨 다니면서 이 기양을 보낸 한이 있더라도 황제를 죽이지 않았어요. 최충원은. 그랬었죠. 그러면서 최충원 때는 이제 불교가 교종 중심보다 다시 선종 중심으로서 이제 불교가 장려됐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조국사 징율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충원 정권 하지만 그 후반기 때 그 강종이 이제 2년 만에 사망하게 되고 22살의 나이로 고종이 즉위하게 된대요. 고종이 즉위하고서 어떻게 됐냐? 거란군이 침략했었어요. 그 변경 침략했었고 이때 이제 거란군을 초기에 막지 못해서 결국에 동진과 몽골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몽골과 최초로 조우하게 됩니다. 그랬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흥왕사 승려들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자 이들을 제거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그 최충원 아들들 최우와 최양 간의 권력 다툼도 존재했었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최충원은 1219년 결국 71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자리에 누워서 병사한 건 아니었고요. 기록에 따르면은 그 연회를 성대하게 열다가 이제 그 와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을 참 그대로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쩌면 최충원의 기계가 호방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최충원에 이어서 최유의 이제 4대 60년의 이제 장기 집권이 이루어지죠. 그 중에 최우는 최충원의 장남으로 최충원이 죽은 직후에 최충원의 뒤를 이어서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 최충원 정권 후반기에는 입지가 약했어요. 아우인 최양보다도 지위가 낮았어요. 최양은 참지정사였었고 최우는 추미련 무사였는데요. 이 참지정사의 직분은 뭐 종이품이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최우가 이제 역임에서 추미련 무사 같은 경우는 삼품이었어요. 아니 장남의 지위가 높았는데 왜 낮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최충원의 최측근이었었던 노석순 김약진 말고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성장했었던 그 상장군 지윤심, 대장군 최준문, 그다음에 장군 유성절, 그리고 낭장 김덕명 등의 그 최측근 4인방이 최양을 밀었어요. 최충원을 부추겨서 아니 아우인 최양이 더 낫다고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사실 최후가 뛰어난 게 맞는데 왜 최양을 이렇게 더 치켜 올리면서 저걸 했느냐? 그만큼 최후가 똑똑했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근거였느냐? 그 무신 집권자들 중에서는
그 글씨를 가장 잘 썼대요. 그만큼 서예를 잘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규보로부터 신품 사연으로서 추앙받을 정도였대요. 특히나 이제 그 최충원과 이제 대립각을 이제 긴장감을 형성했었던 희종 황제가 그 궁궐 현판의 글씨를 그 서예를 부탁할 정도로 그 서예 실력이 진짜 무신 집권자 중에 치고서는 그 출중했었어요. 아버지 최충원이 이제 무인들 치고는 통치 능력이 좀 뛰어났다, 통치를 해갈 줄 알았다 그러면은 그 아들인 최우는 좀 글씨를 잘 쓸 정도로 뭐랄까 좀 그 소양을 갖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비록 좀 그들의 행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지만은 실력으로 봤을 실력에 대해서는 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것도 존재를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출중했었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다시 돌아가서 이 4인방 입장에서는 최후가 권력자가 되면 자기들이 이제 설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양을 내세웠죠. 하지만 어떻게 됐냐? 최후는 이 최양을 내세우자 있었던 지윤심, 최중문, 유성절, 김동명 등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아윈 최양을 기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냐? 정방을 설치해서 그 자신의 집에서 설치한 다음에 자기 집에서 정치 현안을 살폈죠. 그리고 서방을 이제 설치함으로써 뛰어난 이제 문신 세력들을 그 문객들을 이제 기용하게 됐습니다. 그 야별초를 설치한 다음에 권력 기반을 공고에 있었어요. 즉 도방을 유지한 상태에서 별초공까지 플러스 알파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방이란 무엇인가? 즉, 최후가 자기 집에 설치했던 인사 담당 기관으로서, 즉, 무신 정권의 권력 집중과 인사권 독점을 상징하는 핵심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좀 중요한 것들을 다룬다면은, 뭐랄까, 쉽게 말해 국왕의 인사권을 이제 최후가 다 가져갔던 거예요. 최후가 가져가니까 어떻게 됐냐. 국왕은 더 황제 권력은 왕권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더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기존의 관료 체제가 이제 약화되는 동시에 최후 중심의 통치 구조가 더 강화됐던 거죠. 그만큼 왕권이 유린됐다는 것들을 단적으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핑계가 낮은 관리들은 최후의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그 위세가 높았는데요. 이것은 결국 아버지 최충원 때보다 더 권력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격부를 좋아해서 이를 즐겼다고 할 정도의 기록이 보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최충원 때 설치되었던 교정도감과, 최후가 이제 설치한 정방에서 이제 그 정방에 참여한 그 문신들 중에서 이 세력을 얻었던 이들이 그 어떻게 되냐. 권문세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 이유민 정권을 전복시킬 때부터 최충원과 연대했었던 이제 귀족 가문들이 결국에 최후 정권의 최충원과 최후가 이렇게 잡게 됐을 때 이들과의 연대가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 자연스럽게 권문세족이 됐던 거죠. 여기서 권문세족도 말 그대로 고려의 지배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귀족입니다. 근데 그냥 귀족이 아니었었어요. 무신정변 당시에 살아남았던 일부 몽골 귀족들과 그 다음에 그 최충원 정권에 참여했었던 그 뭐랄까 일부 이제 문신 세력들이 귀족으로 성장했었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냐? 가문 대대로 권세를 그대로 이었던 족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 당시의 권문세족은 뭐 부원배는 아니었어요. 부원배 나중에 이제 원 간섭기 때 이제 부원배가 플러스 부원배가 이제 형성된, 형성됐던 거죠. 이때 권문세족은 이제 최충원과 최후 정권, 즉 최씨 무신 정권을 이제 출범할 때부터 이제 이 정권에 참여했었던 이제 지배계층 세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서 이 최후 집권기에 몽골과의 충돌이 최초로 발생하게 됐어요. 1차 전쟁에서 강화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나중에 강화도로 천도해서 몽고에 대해서 이제 대몽 황제가 전개했었어요. 왜냐하면 몽고가 육지에서 잘 싸웠지만 바다에서 못 싸운 거예요. 마치 삼국지로 치면은 그 북방을 다 제패했었던 조조가 강남의 송고는 정벌하는데 실패했던 게 바로 그 육지에서의 싸움은 강했지만은 정작 뭐랄까, 해군에서의 싸움이 불리해서
적벽에서 이제 실패했던 거하고 똑같은 양상이었어요. 이걸 교묘하게 이용했던 거죠. 결국 이 대몽항쟁이 어떻게 됐냐? 무신정권 무너지고도 삼별초 항쟁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최후도 어떻게 됐냐? 이 과정에서 이게 백성들을 추탈했었죠, 나중에. 그리고 횡포를 부렸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1249년에 병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최후의 뒤를 이어서 그 최항이 권력자가 됐습니다. 최항의 본래 이름은 만전이었어요. 만전인데 그 최후와 최후 본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최후의 첩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제 아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후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었어요. 인정받지 못했었고 원래는 그 최후의 딸과 이제 혼인했었던 그 사이 김약선이 교정 별감에 임명됐었는데요. 그 교정 별감에 임명됐다는 거는 결국 최고 권력을 가졌다는 의미이며 결국에 어떻게 되냐 최후를 이을 이제 후계자로서 김약선이 낙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냐 이 김약선은 제거돼요. 이 김약선 제거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최후의 후계를 이을 사람이 이제 아무리 서출 출신이라 하지만 아들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됐냐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 자기 첩사에서 출생했었던 서출 출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후계자 됐었죠. 결국에 여기에 이제 반대했었던 그 최후의 가신이었었던 주숙과 그 일파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양을 지지했었던 그 간호 출신의 김준과 이공주, 최양백을 앞세워서 결국 정치를 했었죠. 하지만 어떻게 됐냐? 거듭되는 몽골의 침략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했었어요. 특히나 또 할아버지 최충원, 또 아버지 최우와는 달리 그 통치 능력에 대해서 능력을 잘 행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최충원 정권 때부터 최후에 이르기까지 그 정권에 참여했었던 그 귀족 세력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귀족들은 권문세족입니다. 즉, 권문세족들과 사대부들로부터 배척받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병사하게 됐었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었었던 최의도 마찬가지로 최양과 첩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최이는 어떻게 됐냐? 최양백만 이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준과 이공주가 배제됐었죠. 결국에 이것은 어떻게 되냐. 가신들 간의 알력을 유발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준이 이제 문신했던 유경과 그리고 이공주, 그 다음에 최후 측근의 뭐랄까 대장군 관련에 있었던 뭐 송기류, 박송비 같은 이제 그 뭐랄까 무장 세력들 다 연합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최의를 제거하고 결국에 최씨 무신 정권을 무너뜨렸었죠. 결국 최씨 무신 정권은 그 간호했었던 김준에 의해서 4대 60년 만에 몰락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최양백도 함께 죽었었죠. 그리고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고 노비 출신의 김준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 김준 집권기에는 어떻게 되냐? 왕정이 복고되느냐? 아니면 무신 정권 연장이냐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김준이 집권함으로써 무신 정권은 쭉 연장됩니다. 그리고 집권하고서 고종이 이제 그 다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종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고종이 이제 사망하기 직전에 그 원종은 그 뭐 태자로 있었던 원종이 그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 입주하게 됩니다. 왜 입주하게 됐느냐? 자기 아버지 고종은 나이가 많았어요. 병들어 누워 있었다 보니까 어디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 자기 아버지 대신에 몽골에 입주하게 된 거였죠. 나중에 쿠빌라이하고 만나게 됩니다. 쿠빌라이하고 만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됐냐? 자연스럽게 고려가 이제 원나라의 그 뭐랄까 통치 질서에 들어오게 됐을 뿐 아니라 결국에 그 몽골로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나라의 국권마저 이제 상실했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그냥 이제 좀 제국으로서 격화돼서 그 격화된 상태에서 이제 간신 나라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걸로 아마 가게 됐던 겁니다, 사실은. 결국에 이제 그 원종이 즉위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 대몽황제가 쭉 전개하느냐, 아니면 원종의 주장대로 몽골과 화해한 이제 친몽으로 가느냐, 이게 이러한 노선이 결국 대립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노비 출신의 김준은 장군 추미론 부사로 승진됐었고 이사공 신척공했다가 나중에는 해양우 및 문화시중 그러니까 노비 출신으로서 최고의 재상직에 오르게 됐던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무신정권 전반기 때 이제 이유민이 있었다 그러면은 무신정권 후반기 때는 이제 노비 출신의 김준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던 사이에 이제 김준은 이제 원종과 이장용의 친목 노선에 대해서 반대했었고, 특히 후빌라이한테 입주하는 것조차 반대했었어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국왕 원종, 그리고 문신이었었던 이장용과의 갈등이 계속, 갈등을 계속 빚는 사이에 그의 양아들 이명과도 이제 갈등이 겹쳤어요. 그러한 원인들이 겹쳐서 김준이 또 암살당하게 됩니다. 즉, 정권을 잡은 지 10년 만에 그렇게 죽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김준이 죽고 나서 이면이 집권했었어요. 집권하고서 오래 못 갔습니다. 물론 내용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다 등창으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이명우가 이제 정권을 잡았었지만은 결국에 5개월 만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100년의 무신 정권이 종식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100년의 무신 정권이 지닌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 문신이 운영했었던 그 기존의 통치 체제가 무너지고 무신들이 이제 한 세기를 통치하는 시대를 양산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무신 정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 이 무신 정권 시대가 그 천민들도 신분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역동적인 의미를 지녔었죠. 이러한 첫 번째 역동적인 의미를 지닌 동시에 제가 여긴 내용은 못 담았지만은 그만큼 수타를 이제 견디다 못했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들고 일어났었고, 그리고 또, 최충원 정권 당시에 그의 간호에 섰던 만적을 중심으로 그 노비들이 모여서 이제 신분해방 운동을 이제 전개했을 정도로 그만큼 역동적인 의미를 이제 주었었죠. 그리고 이제, 하지만 어떻게 됐냐. 이 무신집권자들의 이제 백성에 대한 통치 이념과 철학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 권력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민생이 피폐해졌던 시대이기도 했었죠. 이제 특히나 이제 왕권이 약화되고 유린되면서 왕권이 부정되었었죠. 그리고 외침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이제 없다 보니까 외침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지 못했던 시대적 결함까지 지니게 됐던 이 시대이기도 했었습니다. 어, 예,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신, 어,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